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충근의 국제정치 159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책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출간이 됐습니다. 존 미어쉐이머 교수의 저작이죠. 이춘근 박사님이 번역하신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 패권적 경쟁의 시대 2판. 네네. 요 그 책이 원래 원제목은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인데, 네. 1판하고 2판하고 장수는 똑같습니다. 10장까지 있는데 1판의 10장은 21세기의 세계 정치 뭐하고 두리뭉실하게 했다가 그거를 다 빼고 이 저자가 10장만 새로 썼습니다. 그 10장의 제목이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한국 그 책 2판에는 그 밑에 부제를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라고 이렇게 붙였죠. 그 뭐 제목이 그 원제목의 영어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책의 2판의 가장 특징은 그 10장이니까 10장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 그 중국 사람들이 화평 굴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어쉐이머는 그 두 단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화평과 굴기가. 화평과 굴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도광양회는 일치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평하게 굴기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그 얘기를 아주 그 한 5, 60페이지에 걸쳐서 썼습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내용들도 뭐 이렇게 2000년에 나왔다가 2014년에 나왔으니까 한 14년 정도 더 지난 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바꾼 거를 저희들이 뭐 다 찾아가지고 다 이제 새로운 자료로 바꿔 놓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요새 얘기하는 유소자위가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로군요. 그러면. 네. 일이 있으면 뭐, 적극적으로 그렇죠. 나서서. 이거 뭐 우리가 그 제목이 다시 한번 뭐 여러 번 소개했지만은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 또는 뭐 강대국이 아니라도 뭐 소국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국제 정치는 본질적으로 비극적이라고 본 책입니다. 그러니까 왜 비극적이 되느냐 하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못돼 먹은 나라라는 건 아니에요.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그 부와 뭐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싸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못돼 먹은 나라이기 때문에 힘을 들이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넓어야지 자기가 안전하고 좋잖아요. 미국은 또 아시아 지금 있는 지역에서 자기의 그 아직까지 누리던 권리를 또 누려야 되고, 그래서 이 저자의 기본 발상은 국가들이 합리적인 정책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 큰 나라 두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그 싸움하게 되거나 뭐 그 안보 경쟁을 하는 관계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대국 국제 정치는, 그래서 뭐 꼭 강대국이 아니라도 됩니다. 강대국을 빼도 되는데 국제 정치는 본질적으로 비극적이다라는 그런 책이죠. 이거 아주 미국에서는 그 엄청나게 인기를 끌은 책이고, 이 교수가 이제 국제정치 현실주의의 그 대표적인 학자인데, 현실주의가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발전해 옵니다. 1세대가 한스 모게소 같은 그런 분들의 그 고전적 현실주의, 그 다음에 케네스 월처 같은 사람의 그 방어적 현실주의, 그리고 미어쉐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그래서 공격적 현실주의를 이제 3세대 현실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거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학자 5명 중에 미어쉐이머 교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학설이 뭐 이것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필독서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 단독 저서나 단독 번역의 경우를 포함하면 이충근 박사님이 펴낸 20번째 저서입니다. 네.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강대국들은 왜 충돌할 수밖에 없는가? 미국 중국 충돌과 21세기 한국의 국가 생존 전략에 관한 깊이 있는 저서입니다. 최근에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외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 뭔가 괜찮은 거냐, 균열이 그렇죠, 생긴 거 아니냐 예, 우려의 예.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가들이 그 뭐 야당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그 야당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배치 그 자체를, 그리고 이제 그 뭐 박근혜 정부는 이거 들어오는 거로 이제 결정을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배치 그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 배치 그 자체에 대해서 뭐 모든 후보들이 그 뭐 군수 후보 한두 명 이제 반대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요 후보들은 다 그 배치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사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드의 그 본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드는 그 말 그 자체로 순수 방어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방어무기냐면은 사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그 날라오는 미사일하고 맞히는 거예요. 날라오는 미사일하고 맞히는 데 가서 터트리는 게 아닙니다. 이 여기가 폭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맞으면은 이거를 그냥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네틱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래도 망가져도 이건 추락하니까 자체 폭발물은 자체 없는 폭발을 겁니다.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의 경우 혼자 가서 어디 떨어졌다 그러면 안 터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쇠덩어리가 떨어지니까 그거 맞으면 안 되지만은 그게 뭐 폭발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순수히 방어 무기고, 그리고 성능이 맨 처음에는 이것도 실패하죠. 1990년대에 이제 개발을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실험 발사를 몇 번 실패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한 실험, 지금 2017년이니까 한 십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능이 상당히 이제 증명이 된 그런 방어 무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이 무기를 사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명세를 한번 보여달라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사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뭐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맨 처음에 그 미국 거를 한번 살까 하다가 우리 거를 개발한다는 우리 방어 체계를 스스로 개발하는 것 때문에 그 사드 얘기는 쭉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드가 갑자기 이슈가 된 것은 한 3년 4년 됐죠. 그때 그 스케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가서 미국 국방부한테 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미사일 실력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북한의 미사일에 취약하게 되었다, 위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미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좀 좋은 미사일을 배치해 달라라고 이제 미국 정부한테 부탁을 한 것이죠. 맨 처음에는 미국 정부가 난색을 표현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돈도 비싸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스카페로티 대장은 내 부하들이 그 안전 같은 거를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오히려 이제 강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이제 한국에다가 갖다 놓겠다는 말이 이제 그때 3년 전에 처음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이 그걸 반대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결정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갖다 놓읍시다라고 요청하기도 전이고. 그런데 이제 중국이 반대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자기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자기네 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사드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사드 때문에 북한 거를 요격한다고 갖다 놨지만 자기 거가 미국 가는 거가 요격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일단은 이 반대를 하죠. 두 번째는 사드 레이더가 그렇죠. 중국을 감시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사드 레이더가 이제 사드가 보통 한 200km 정도 안에 있는 표적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 팩이라는 팩2, 팩3 이런 미군이 갖고 있는 거 그런 거는 뭐 한 수십 킬로 이내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데 사드는 200km까지 공격이 가능하죠. 200km 바깥에 있는 걸 공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봐야 될 면적이 있습니다. 봐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레이더로 보고 살펴봐야.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계산하고 그래서 궤적 같은 걸 해서 이제 발사를 하는데 그래서 한 1000km 정도를 봐야 됩니다. 뭐 중국은 지금 2000km 본다라고 이제 또 그러는데 1000km를 본다 그러면 만주 일부가 이제 그 사드 미사일의 레이더에 레이더망 안으로 들어오는 레이더망으로 이제 보입니다. 만주 일부가.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본다 그러고 만주까지 보는 거는 자기네 안보에 반칙 아니냐. 뭐 안보에 위태롭다 그러는데 그거는 미국이 아직까지 지금까지 만주를 못 보고 있을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만주를 보기 시작하는 수십 년도 넘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보고 있는 것을 또 보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저 신강선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저쪽 그 중국 피티베트 거기 다 보고 있어가지고 64년도에 중국이 그 핵실험을 저쪽 그 서부 사막에서 하는데 그거를 미국이 다 봤습니다. 그날도 그 정도로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큰 시비거리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네가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그 보고서 요격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이제 더 방점을 둬갖고 항의를 했는데 그거는 중국 미사일이 한국으로 오는 건 다 요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 미사일이 한국으로 오는 거는 사드 가지고 다 요격할 수 있는데 만주의 그 통화라는 마을에는 그 사정거리가 600km 정도 되는 미사일인데 그게 전부 수도권만 맞히는 겁니다. 그건 일본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오로지 한국만 쏠 수 있는 미사일이 한국의 있습니다. 수도권을 겨냥한 미사일이 있는데 그거는 사드로 충분히 막죠. 근데 그거 중국이 그거 가지고 말하진 않고 자기네가 미국으로 쏘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미국이 요격할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그건 뭐 제가 그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기서 중국의 그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이 이렇게 만주로 해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네, 지구본을 생각하면 이제 지구본을 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서 그 북극을 거쳐서 이렇게 캐나다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 V자 거꾸로 덮어놓은 식으로 날아가거든요. 만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주로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드 미사일이 요 부분을 봐요. 요 부분을 보지만은 중국의 미국으로 가는 미사일은 이렇게 날아간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우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주로 들어가면 한 1000km 정도 올라가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200km 쏠 수 있는 거 가지고서는 중국의 대륙간 미사일을 못 맞히죠. 그거는 이제 중국이 이제 조금 좀 그 정치적인 거죠. 중국이 대한민국만을 겨냥한 미사일 부대를 따로 운용하고 있고 당연히 레이더망은 한반도 전역을 삿사치 그렇죠. 지금 중국에서 훑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요 만주의 그 통화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여기 그거에서 600km짜리 요 서울권까지 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서 일본 가는 거, 한국 가는 거 이렇게 다 치면 뭐 거의 한 1000발 정도 칩니다. 그러니까 일본까지 가는 건 한국을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사드가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중국이 말한 것은 미국으로 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특히 집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실제하고 다르다는 그 얘기죠. 중국의 속내는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중국의 외교 전략, 중국의 대아시아 전략은 한국 전체를 그러니까 북한과 대한민국을 중국의 영향권에 두는 것이 중국 아시아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그것을 가능하면 방지하는 것이죠. 한국을 미국이 들고 있을 때 미국의 그 아시아 정책이 훨씬 더 유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의미에서 국제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거가 사드라는 그 지역적인 무기 체계에서 이제 야기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딕 더빈 상원 의원 그렇죠. 민주당 소속입니다. 세게 발언했습니다. 예, 지금 이 사드 배치가 약간 여기서 무슨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내용만 가지고서는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국방부가 누락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른바 보고 누락 논쟁. 보고 누락했다 그러는데 두 개가 우리 그 그림 다 봤습니다만은 그 트럭에 이렇게 등어리에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드 미사일이. 그런 요격 미사일이 북한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 트럭의 등어리에다가 매달고 다니는 거.
근데 그 사드 미사일이 그 트럭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 한 트럭에 발사대가 8개가 있습니다. 그 8발이 나가는 거예요. 그 발사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가 2대가 왔는데 4대가 더 왔는데 왜 4대를 보고를 안 했냐는 네. 그 얘기인데 거기에서 조금 그 무슨 그 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 거가 그 일개 포대가 6대입니다. 네. 일개 포대가 6대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포대를 갖다 놨다 그러면은 그 트럭 6대를 갖다 놓는 겁니다. 네. 그 6대가 갖다 놓으면 이제 서로 이렇게 나란히 쓰죠. 그래가지고 8발이니까 8, 6에 48. 그 48개의 미사일이 그게 이제 한 포대. 그 포대가 구성되기 위해서 트럭이 6대가 오고 그리고 2대가 먼저 와서 배치가 됐고 4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4대가 더 들어온 것이 신문에 다 났죠. 이미 이거 신문에다 난 텔레비에 다 거라고 났고.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 4대가 뭐 국방장관이 보고하는 과정에 그 4대 얘기를 안 했다라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개 포대는 6대니까 그 4대 얘기를 일부러 누락한 건지 뭐 일부러 누락했다라고 해서 지금 화도 나고 그런 그 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예. 네, 청와대가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2명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서 그렇죠, 조사를 그렇죠. 하고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군 관계자들이 고의로 누락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그거를 누락했다라기보다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가 더 맞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6개가 있는데 6개가 와야지 한 세트로 오는데 2개가 먼저 왔고 그리고 이제 4개가 나중에 왔는데 그 나중에 와서 이제 아직 6개가 한꺼번에 배치는 안 돼 있습니다. 그 4개가 따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거죠. 보고를 안 했다기보다도 뭐 일개 포대는 6대니까 당연히 그냥 그건 뭐 안 해도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본질의 문제점이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일개 포대는 6대고 2대가 왔고 4대가 따로 들어왔고 이미 전에 이미 네. 들어왔고 그리고 신문에다 이것이 났고 보도가 근데 된 이제 사항이고 이쪽에서는 왜 4대 온 거를 얘기 안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뭐 4대 그 다 원래 그 다 아는 거니까 얘기 안 해도 된다고 핑계 댈 수도 있을 거고 보고를 자세히 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뭐 그거는 뭐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분야지만은 일단 일개 포대는 6대로 구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일부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가 문 대통령을 일부러 속였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겠죠. 일개 포대는 일개 포대는 6개의 트럭, 네. 트럭 발사대가 있는 거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되지. 일개 소대가 여기 주둔하러 돼 있습니다 했는데 일개 소대는 보통 40명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명이 왔어요 먼저. 근데 나중에 20명이 와야지 일개 소대가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너 나중에 온 20명 왜 보고 안 했어 그러는 거랑 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상의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죠.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 민주당 소속이죠. 예, 민주당 그 국방 예산 담당하는 상원의원이고 상당히 그 고참 상원의원입니다. 네, 이거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뭐 원하지 않으면 빼겠다. 그렇죠. 여기 그 네, 미국 국민의 세금을 다른 데 쓰는 게 청와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그 연합통신 기자들한테 이렇게 연합통신사에다가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딕 더빈 상원의원이 직접 만났습니다. 그렇죠. 직접 만나서. 그래갖고 그날 그 6월 1일이죠. 그날 그 신문에 아주 그 자세히 나온 신문이 세계일보더라고요. 세계일보에 그 딕 더빈 상원의원이 한 말이 이렇게 몇 개 나왔는데 여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9억 2,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00억 원을 네.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 발발 시 한국에 퍼부을 수 있는 100발의 미사일로부터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 나는 국가안보와 방어가 논의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대요, 대통령한테. 그리고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피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이제 맨 처음에 오는 과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케페로티 대장이 주한미군을 보호해야 되지 네. 않겠냐고 왔는데 그거는 미군 부대로 날라오는 것만 쏘는 게 아니라 날라오는 거 다 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정 그렇다 칠 경우라도 주한미군이 살아남아야지 한국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그 논리도 또 되는 거죠.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고 그것은 한국민에게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그런 말 없었다라고 이제 속기록에도 없고 그 기억에도 없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실 게임이 그 더빈 상원의원이 한 말하고 다만 더빈 상원 의원이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은 있고 네.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일단 확인은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언론 브리핑에서는 자세한 얘기를 안 했다.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그래서 뭐 요 정도인데 이게 그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키면 난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 한미 뭐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가 돼야 되지 문제가 있는 거가 돼가지고 감정의 문제가 돼가지고 뭐 니네가 가려는 소리냐 그럼 뽑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거는 뭐 국가안보에 상당히 그 위해를 가져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그 주한미군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소에 잘 모르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글을 이렇게 써달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그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주한미군이 빠지면 이 문제가 무지하게 심각해지겠다는 거가 한일 관계입니다. 한미 동맹이 망가지면은 한일 관계는 적대 관계로 바뀝니다. 즉각. 지금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참 인정하기는 싫지만 군사력에 관한 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죠. 뭐 예를 들어 독도 같은 데서 일본하고 우리 전혀 싸울 능력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언젠가 그 한국과 일본이 해군끼리 이제 전면전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참혹해서 언론에 보도할 수 없다. 이런 뭐 한나절 반나절 막 이렇게 나오죠. 괴멸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본 해군은 지금 세계 2위로 칩니다. 지금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강한 거로 나오고. 생카쿠 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2013년 그 무렵에 미국에서 그 워게임을 한번 돌려봤는데 일본이 이기는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 군함들의 공격 범위, 공격 가능 거리가 한국 군함에 비해서 몇 배가 더 그렇죠. 길고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이지스를 사와서 이지스가 3대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그 공격력을 갖췄지만은 일본은 지금 현재 이지스 6대인데 앞으로 2대 더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거의 항공모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갖고 있고 일본은 뭐 원래부터 그 해군의 나라니까 우리가 그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 적대적으로 돌리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권투로 치면은 팔 길이가 2m인 사람하고 팔 길이가 그렇죠. 1m인 사람하고 경기를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이지스함을 사오기 전에 그 이지스함이라는 그게 바다의 전자군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군함입니다. 이지스는 원래 그 방패라는 뜻인데 AEGIS 해가지고 그 AEGIS가 그 영어 그거예요. 뭐 하여간 방어용 배인데 보통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해서 옆에 따라다니는 배로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공격력도 다 있죠. 근데 그거는 하여간 이지스 한 척이 딱 섰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지스 4척이 동해바다에 들었으면은 동해바다 어느 곳도 안심하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동해바다 전체를 커버하는데 4척이면 될 정도로 그만큼 그 한 척이 담당하는 구역이 엄청나게 넓은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다 그냥 그냥 죽는 거죠. 미사일 맞아가지고. 한미 동맹이 와해되거나 균열하는 순간 동해는 일본의 바다가 되는 것이고 서해는 중국의 바다가 되는 거겠군요.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뭐 당연히 있을 거 이건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강대구 국제정신 비극이라는 책 잘 보면은 절대로 국제정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 4월 위기설은 넘어갔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한반도 주변 상황이
평화 모드로 전환된 거냐? 여기에는 아직도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평화 모드로 전환되는 거는 북한하기 나름입니다. 북한이 하는 행동이 똑같은데 뭐 미국이 압력을 가하다가 아유 피곤해서 못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4월 달에 큰 위기가 날 거냐는데 그 시간이 지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배나 국제정치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모드가 조금 완만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완만하게 바뀌는데 우리가 로버트 리트워크라는 미국 학자가 큐바 미사일 위기가 완만하게 천천히 슬로우 모션. 네. 슬로우 모션 큐바 미사일 위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되게 된 이유가 이제 한두 개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 7일 양일간 만나가지고 그때 중국이 시간도 좀 달라고 그러고 미국은 중국 보고 중국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이후에 트럼프가 트윗을 보낼 때마다 북한 문제 하면 중국하고 같이 나옵니다. 모든 북한 관련 얘기는 중국이 같이 써 있어요. 중국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을 모욕하였다. 중국은 열심히 하고 있다. 중국은 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거가 5월 29일 날 북한이 이제 마지막 그 미사일 쏜 거 5월 29일입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쏘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은 미사일을 또 발사함으로써 이웃 중국을 대단히 디스리스펙트 했다 그러는데 디스리스펙트는 뭡니까? 존중하지 않았다. 네, 멸시했다. 멸시했다죠. 네. 북한은 미사일을 또 발사함으로써 이웃 중국을 대단히 멸시했다. 그러나 중국은 열심히 하고 있다. 영어로 그냥 읽어보면 North Korea has shown great disrespect for their neighbor. 이웃을 아주 모욕을 했다. China by shooting off yet another ballistic missile. 또 ballistic missile을 쏴가지고 중국을 아주 greatly disrespect 했던데 그러나 점점점 지금 but 그러나 China is trying hard. 중국은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게 이제 의미를 잘 보면은 중국을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지금. 북한이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일 갈기는데 중국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연 노력을 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미국 조야에서는 그렇죠.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4월 7일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4월 12일 날 시 주석이 특별히 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방문한 이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북한 문제 적극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그 전화 받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주석하고 진짜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좋은 일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벌써 지금 한 달 넘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계속 뭐 이렇게 그 도발을 끊임없이 하고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묘한 그 기묘한 기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CNN 방송이나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한테 대해서 대단히 좀 적대적인 방송들이거든요. 반 트럼프 성향이죠. 그 방송에서 중국한테 뭘 기대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중국에서 기대하면 뭐 될 거가 없다라고. 그 CNN 같은 데서는 그 CNN의 아주 유명한 그 앵커 워먼이 아만푸르라는 크리스찬 아만푸르라는 그 영국 출신 그 앵커 워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랑 인터뷰를 했냐면은 클린턴 대통령 때 그 국방장관이던 그 윌리엄 페리 장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페리가 이런 문제를 중국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미국 혼자 하자. 그러니까 뭐 미국 혼자 하자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도와주는 거는 이건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지 말라. 중국은 못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또 뉴욕 타임스 같은 신문에는 트럼프를 이상하게 또 이렇게 그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이게 비판도 되고 조롱도 됩니다. 오바마보다도 더 허약한 사람처럼 이렇게 세게 했습니다. 나갈 것처럼 말하더니 뭐 말만 언행 세게 일치 안 하지만, 된다. 그래서 그 특별히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오바마는 중국이 만들어 놓은 그 인공섬, 네. 인공섬에 중국이 영해를 선포했는데 거기 오바마 때는 배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작년 10월까지 하고 트럼프는 그걸 더 세게 한다고 그러놓고 뭐 가지도 못하고 너는 오바마보다도 더 못한다는 식으로 비난을 했죠.
그래서 그 비난받고 갔습니다. 미국도. 그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에 미국 해군이 중국의 영해로 뭐 물론 이제 국제법적으로 영해냐 아니냐는 시비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들어갔죠. 근데 미국 그 트럼프를 반대하는 신문들이 그런 식으로 트럼프를 오히려 몰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에 나서라. 그렇죠. 네. 행동에 나서라고 몰고 있는데 엊그제 그러니까 한 며칠 되네요. 5월 말에. 네. 아니 그래서 5월 말에 그 폭스 뉴스에서 이게 중국이 정말 도와주는 거냐 해가지고 대담 프로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 고돈창이라고 그러니까 중국계 미국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상당히 이 보수적인 측면에 말하는데 이 사람은 데이터를 갖다 놓고서 얘기하는데 중국의 북한과의 무역 거래량이 2016년 앞에 상반기 그 4분의 1 분기죠. 이렇게 1에 3. 금년이 한 30% 늘었대요. 금년 그거 더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2016년 그 초반기에 그 북한하고 중국하고 무역 거래량보다 지금이 34%가 더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북한하고 중국이. 국제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냐. 네. 금년 2월 달부터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됐는데 2월 12일 날 금년 들어 처음 쐈거든요. 북한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됐는데 바로 지금 앞분기 보니까 무역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네. 이게 중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지금 중국이 한국과 북한을 전부 자기 거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 말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China is trying hard. 이 말을 직접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중국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약간 이 중국 의존 분위기가 조금 의문점이 나오는 그런 무렵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5월 말, 네. 6월 초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이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네, 특이 동향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스커드 미사일 쏜거가 5월 30일 그 무렵인데 그 쏘자마자 또 미국 비완 폭격기가 와서 휴전선 부근을 이렇게 또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응을 하고 그리고 동해바다에 지금 물론 이제 요거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항공모함 3척이 동해바다에 있다. 네, 로널드 레이건하고 칼 빈슨하고 니미츠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니미츠는 그 동해바다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냥 한국 인근으로 항해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3척이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의미심장한 겁니다. 칼빈슨과 니미츠가 교대한다는 얘기도. 그렇죠. 이제 원래는 교대하는 거가 맞습니다. 교대하러 오는데 이제 언제까지 있을 거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지금 동해바다에 그 2대가 한꺼번에 가는 사진 같은 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레이건, 그러니까 칼빈슨이 있고 칼빈슨 옆에 레이건이 있고 그 옆에 일본 군함이 줄 서서 가는 것들이 이제 사진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같이 일본도 같이 작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동해바다는 그 동해에 항공모함이 2척 와 있으면은 북한은 아주 초비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초비상 상태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 이런 아주 긴장이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죠. 미국 전번에도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상황을 해설한 기사를 보니까 칼빈슨이 6월 말까지 동해바다에 있으면 북한은 금년 가을 추수는 상상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50여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모내기를 해서 가져야 되는데 보통 이제 북한은 군인들이 모내기 설마다 가서 도와주는데 지금 그거를 묶어놓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생산력 저하로 약 54만 톤의 식량이 그렇죠.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북한을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제 압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대북 정책은 그러니까 위기가 지나갔다가 아니라 위기가 지속되는데 미국이 원하는 거는 그 긴장이 지속되는 와중에 북한이 붕괴.
이거가 이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죠. 총을 안 쏘고 총 안 쏘고 이제 자체적으로 붕괴되는 거고. 무너지는 거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해주는 거.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좀 뭐 핵무기를 제거한다든가 김정은을 뭐 김정은 죽여달라는 말까지 잭힌이라는 예비역 대장이 했으니까 대놓고 했습니다. 대놓고 네. 텔레비에서 대놓고 했죠. 중국은 김정은을 암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미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 앞에 있는 두 개 중에 해결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미국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유엔은 6월 초에 콕 집어서 몇몇 개인과 회사들을 제재 다 대상이라고 제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오산에 있는 미국 비행장에서 F-16이라든가 A-10 같은 각 기종들이 기지를 한국을 떠나는 장면이 떠났다는. 목격이 됐다. 어. 이게 소위 말하는 코리아 패싱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이 우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미국이 이제 지금 항공모함 세대도 전쟁하려고 온 것은 아니라 이제 교대하려고 온 그 목적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미츠가 오고 칼빈스는 이제 나온 지 한 6개월 됐으니까 또 가서 좀 쉬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 여름에 6월달에 그 알래스카에서 항상 이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뭐 한국군도 가고 그래갖고 그 공군 훈련을 큰 걸 합니다. 네. 그 레드 플래그 훈련이라는 거 있는데 지금 여기 그 F-16하고 A-10 뭐 이런 공격기들이 지금 일부 나가는 거가 그 알래스카에 훈련 받으러 가는 거예요. 훈련 받으러 가다가 요번에 조금 그 가는 과정에서 그 거기까지는 제트기들은 전투기들은 한 번에는 못 가죠. 그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네. 계속 급유를 받으며 가는데 그 공중 급유 기들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다가 지금 일본 그 요코다라는 공군기지에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A-10도 내려 있고 그 미국 F-16도 내려 있고 한국 공군 F-16도 6대가 거기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비행기가 미국으로 훈련하러 가는 것이지 뭐 이제 철수한다 이런 코리아 게 패싱은 아니다. 그런 건 네. 아니죠. 네. 정찰기도 오산 비행장을 떠나는 게 많이 목격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 같은 그거 뭐, 맥락일까요? 예, 뭐 정찰기가 정찰 안 하겠다고 가는 것은 아니고, 그 뭐 이제 미국이 심지어는 이번에 그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을 했는데 네. 그것도 북한이 막 저러니까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다 계획된 겁니다. 예정대로, 이번에 하고 네. 내년에 또 할 거 계획 벌써 내년 계획도 다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이거를 너무 그냥 이렇게 이 촉각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비행기가 아니라 유럽 비행기를 이제 사는 바람에 군에서 네, 이 훈련할 때 미국이 그러면 니들 힘으로 한번 알래스카까지 오거나 그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네.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공중급유기를 우리 공군도 이제 사옵니다. 공중급유기라는 거는 하늘의 주유소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비행기가 땅으로 내려오지 않은 채로 네, 그대로 몇 멀리 시간 더 날아갈 날 수 겁니다. 있는. 그러니까 네. 전투력이 훨씬 늘어나죠. 그래서 그거를 사오는데 우리가 그 미국 그 보잉 거하고 그 유럽의 에어버스 거를 가지고 네. 경합을 하다가 에어버스로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로파이터. 그러니까 유로파이터는 이제 그 유럽에서 나온 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이제 공동 개발한 비행기 그 이름 전투기 네. 이름이 유로파이터라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에어버스는 그 그러니까 보잉이라는 뜻이죠. 네. 보잉. 네. 그러니까 보잉의 그 유로판인데 에어버스에서 나온 공중 급유기를 사는 거를 결정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19, 22라는 계산입니다. 유로 거는 22대한테 기름을 넣어줄 수 있고 네. F-15 뭐 이렇게 기름을 그 정도 넣어줄 수 있고 미국 거는 19대다 해가지고 뭐 그것만 보면 유로 거가 더 좋죠. 그 19대 22니까 그래서 그 유로 거를 사기로 결심했는데 그 미국이 기분이 좀 별로 나빴죠. 뭐 높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미국으로 훈련하러 갈 때마다 미국 비행기들이 기름 넣어주는데 작년에 우리가 유로 거로 결정한다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올래 그랬다는 미국이. 사실은 그게 다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출격이라든가 그렇죠. 뭐 미국까지 그렇죠. 가는 그렇죠. 네, 이것도 다 돈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올래 그러면서 짜증을 냈다는 소리를.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장교들 레벨에서 하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유럽 거로 결정한 바로 직후에
보잉 거를 결정을 해가지고 또 다 뭐 장사를 시켜줬죠. 아무튼 우리가 공중급유기를 미국 비행기가 아니라 유럽 비행기를 사는 바람에 그렇죠. 미국에서 입찰한 연습 전투기라고 그거 해야 이제 되나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가 그 거의 입찰을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이 지금 공중급유를 외국에 파는데 미국이 연습기를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습기는 이제 조종사 기르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T5라는 연습기가 아주 세계적으로 좋은 거예요. 이거는 물론 로키드 마틴하고 이제 합작해서 만든 네. 건데 지금 그거를 몇백 대 팔아먹을 수 있는 찬스가 사실은 온 건데 그거하고 저쪽 스웨덴이 뭐냐 미국 보잉하고 합작한 또 연습기가 있답니다. 그 두 개가 지금 경량비 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저거를 영국 거를 샀으면 공중급유기를 미국 걸 샀으면 공중급유기를 미국 거로 샀으면 가서 땡깡도 부릴 수 있죠. 우리 저게도 좋은데 이거 샀으니까 너네 당연히 이거 사고서 네. 같은 동맹국 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T5 앞에서 미국이 이걸 사주면 한미 동맹이 아주 좋아질 거라고 연설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참 그거 이렇게 어렵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중급유기는 유럽 거 사고 그렇지. 그리고 연습기는 우리 거 사달라고. 네. 한미 동맹이 좋아질 거다는 얘기가 뭐 앞뒤가 좀 그래요. 그래서 참 동맹이라는 거가 그리고 무기를 사고 파는 거는 그는 경제적으로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로파이터가 예를 들어서 미국보다 더 좋다 하더라도 전쟁 나면 유럽이 우리 도와주겠습니까? 전쟁이 막 하고 뭐 비행기 떨어지고 부품 없어지고 그랬을 때 유럽이 열심히 만들어서 부품 대주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걸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사는 거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 수출은 그는 경제학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는 것이 국제 정치의 본질이라는 말씀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그렇죠. 베트남의 구엔 휴안 푹 수상이 미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거 지금 그 수상이 트럼프하고 이렇게 앉아서 악수하고 그런 사진들이 미국 텔레비에 이제 쭉 나오는데 뭐 미국하고 장사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장사 많이 하고. 그리고 베트남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가 돈 가지고 시비 걸 정도로 네. 너네가 너무 이익이 많다 하고서 그러니까 그냥 즉석에서 앉아서 무역 딜을 했는데 미국 거를 100수십억어치를 달러로 구입해 주는 거로 그러니까 이제 화내니까 몇백억어치 물건 사주는 거로 했는데 그것보다도 월남하고 미국 관계가 30년 전쟁한 나라 아닙니까? 네. 전쟁한 나라인데 지금 미국이 생각할 때 가장 성실한 미국의 동지 비슷하게 월남을 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부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베트남은 중국이 부상하기 전에도 베트남의 넘버원 애니미는 중국이죠. 네, 국경도 맞대고 그렇죠. 있고. 국경 맞대고 있고. 그 중국인데 이제 미국하고 월남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 뭐 중국이 도와주고 그랬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중국이 지정학적인 적대 세력이 되고 미국은 공산주의 베트남이 되더라도 이것은 전략적으로 중국을 막는 기능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북월맹이 이기도록 뭐 사실 방치한 저는 미국이 끝까지 싸웠으면은 그렇게 관독은 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보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계산했을 때 자기네들이 싸우는 목표가 뭡니까? 중국의 공산주의가 동남아시아로 못 나가게 쐐기를 받기 위해서 싸웠는데 네. 베트남이 통일을 하면은 노스 베트남이 통일을 하면은 이 친구들은 공산주의자이기 전에 민족주의자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중국을 막을 거야라고 판단하고서 월남전을 관둔 겁니다. 그대로 지금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북쪽이 통일한 베트남은 가장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거의 전략 동맹이 된 것이죠. 한 기자가
30년 동안 전쟁하고 너무 친미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구엔 슈안푹 수상이 우리는 미래가 너무나 절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사를 따질 만한 여유가 없다. 참, 참 단칼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월남 사람들이 그 전략적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세기 때문에 그 최근에 베트남하고 중국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는데 그 갈등의 해결되는 양상을 보면은 대부분이 베트남한테 유리하게 해결이 됩니다. 중국이 오히려 그 양보를 하는. 네. 그 정도로 그 아주 뭐 이렇게 뭐 애들 말 하면 참 독하죠. 독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뭐 조그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월남에 아주 그 노 장군이 텔레비에 나와서 우리 월남 국민들이 전부 총 들고 북경까지 가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뭐 그럴 수 있는 나라인데 그 자기 나라를 지켜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공장도 다 그 월남에다 갖다 놓고 그 월남을 그냥 단순한 그 뭐 농업 국가가 아니라 이제 21세기형 그 제주 국가로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도 뭐 이미 많이 진출해 있고 우리나라도 큰 회사들이 지금 월남 쪽으로 많이 이제 투자처를 옮기고 있죠. 그럼요. 네. 호치민시에 있는 그 베트남 대통령궁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사이공 정부의 대통령궁 네, 거기 가보면은 사이공이 아니라 하노이죠. 하노이. 지금 이제 호치민시가 된 거죠. 하노이는 이제 월남의 수도, 저 북쪽. 아니 그 북쪽의 수도가 하노이, 하노이고 네. 저쪽 남쪽의 수도가 네. 호지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 과거의 그 저 과거? 월남 정부의 월남. 대통령궁, 그러니까 망한 나라의 대통령궁. 네. 대통령궁. 이게 지금 일반 관광객들한테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예약을 하면은 과거 그 대통령이 자던 저 아파트먼트 네. 거기서 숙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한 거죠. 네. 그리고 거기 가 보면 이제 지하 벙커도 그렇죠. 다 남아 있고 또 멸망하기 얼마 전에 안에서 집안 싸움하면서 대통령 새로 뽑았다가 뭐 얼마 만에 몇 달 만에 물러났다가 뭐 난리 법석이었죠. 이제 월남 망할 때는. 그리고 당시 이제 이른바 베트남의 반체제 인사들이 우리가 월맹과 협상을 하겠다. 월맹의 승리가 결정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대통령궁 한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네. 전원 다 감옥 갔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바뀔 때 나라가 바뀔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그러니까 교체되는 사람들이 공무원, 네. 뭐 군 장교 그리고 선생님, 네.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정신개조 그 수감 그 수용소에서 그렇죠. 왜 미군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느냐 야속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그 베트남에 한동안은 그 베트남에 그 다낭이라고 아주 큰 좋은 항구가 있는데 러시아가 그걸 썼습니다. 중국은 별로 이렇게 그 러시아가 쓰다가 지금은 다시 미국이 쓰는 그런 상황이 됐죠. 다낭은 지금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10대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고산지대도 있고 해안선도 좋고요. 자, 시청자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이게 셰일가스와 연관이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고요. 메르켈 독일 수상이 미국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미국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고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바로 지난 시간인가 그럴 거예요. 그 책 보여드렸죠. 그 이제 세계화가 끝나가지고 그레이브 뉴 월드. 네. 음울한 그레이브가 원래는 그 무덤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네. 이 세계가 참 음울한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다 했는데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가 일부 강대국들이 지구의 이익하고 자기 이익하고 배치될 때 나는 나의 이익을 따른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이익하고 나의 이익하고 배치되는 한 나는 더 이상 세계화 안 하겠다 하는데 그것이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푸틴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뭐 작게 치면 두테르테도 마찬가지고 그 세계 각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반세계화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전에서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 파리 기후협약에서 나오겠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손해가 많다. 그걸 지키면은 네. 두 번째는 파리 협약이 가정하고 있는 그 모든 이론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다. 과장됐다.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게 근거가 튼실하지 않다는 튼실하지 얘기죠. 않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인다면은 그거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가 우리는 앞으로 CO2 이산화탄소를 뭐 얼마를 절감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절감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이 가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했어도 너 안 했으니까 감옥 가가 아니에요. 안 하면 그뿐이라고.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래서 내가 그냥 유심히 뭐 미국 그 뉴스 같은 걸 보는데 1992년 당시에 그 미국의 그 에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공기 배출하는 거, 그러니까 나쁜 공기 배출하는 거. 지금 2017년하고 1992년하고 같대요.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얘기가 우리가 지금 지구를 개판으로 만들겠다고 나오는 거냐? 파리 그거를 안 그거에 구속당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세계 공기를 깨끗하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할 거다. 그리고 그 노력은 뭐 무슨 그 화학무기 덜좀 뭐 이 석탄 같은 거 덜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동차를 전부 다 전기차로 바꿔놔 봐라. 네. 그 혁신적으로 그 굴뚝 산업을 전부 전자산업으로 바꾸고 그럼으로써 공기를 맑게 하는 것이지 뭐 이런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의해서 구속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의 그 자율성, 사버런티 이거가 국제 협약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구속되기 원치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공화당 쪽에서는 찬성했는데 나오는 거를 네.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얘기하는데 미국은 오늘부로 세계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려왔다. 예, 미국은 세계의 지도자 되겠다는 생각 지금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셰일가스와 관련이 있습니까? 셰일가스와 그 관련이 있다는 거는 셰일가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셰일가스가 이제 물론 석유인데 그걸 파내는 과정에서 공해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기술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급자족이 가능하니까 자급- 굳이 뭐 중동 문제 이런 거에 신경 쓸 이유가 그렇죠. 없는 거 아닙니까? 셰일은 이제 뭐 언제 또 기회 있으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를 사다가 그걸 다 태우는 나라가 아니라 숨겨두는 나라였습니다. 그 전략 비축유라고 그래갖고 전략 비축유는 그 뭐 텍사스라든가 루이지애나에 그 큰 자연 천연 동굴들이 있는데 거기다 갔더니 미국이 그냥 붓고 있었습니다. 급할 땐 그걸 꺼내 쓰려고. 그러니까 뭐 미국은 자체 석유도 있으니까 그거 하던 나라인데 보니까 그 전략 비축유가 몇백 년 쓸 거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쉐일이라는. 네. 그리고 여기 있다는 거 다 알게 됐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기술이 늘었고 이제 셰일가스 매장량이 매장량이 지금 200년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러 지금 다 꺼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오지 않아도 되고 사우디 가서 그거 뺏어오지 않아도 되고 뭐 미국이 여기 가서 전쟁할 때마다 다 석유 뺏으러 갔다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그거 뺏으러 갔다는 얘기 할 수가 없는 거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이제 리더 같은 거 그만하고 경찰도 그만하고 이제 돌아오자. 네. 세계 경찰 하지 말고 그렇지.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저랬다고 너는 이제부터 세계 경찰을 포기한 거냐? 그거는 앞뒤가 틀려요. 그 작년에 이미 그 아이언 브레머라는 그 타임지 편집장입니다. 그 사람도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인데 그 사람이 다음번 대통령의 미국 외교정책이라고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세 가지 미국 대통령은 다음번 누가 되는 것 따지지 않고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 힐러리가 되든 뭐 누가 되든 그렇죠. 상관없이. 그때 뭐 트럼프 2016년 봄에 나온 책이니까 네. 그때 다음번 대통령은 이 셋 중에 하나를 해라 해놓고서 하나가 그 인디펜던트 아메리카 미국 독립. 네. 미국 국제 문제에서 빠져라. 신고립주의. 네. 신고립주의죠. 이 모니볼 아메리카. 그래도 돈은 벌어오자. 가서 뭐 모니볼 아메리카. 국제 문제에 개입을 하고 그 대신에 돈 받고 하면 안 되겠냐. 세 번째는 이제 인디스펜서블 아메리카.
미국은 세계를 위해서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나라지. 우리는 경찰이야. 지금 프랑스나 독일이 미국 보고 인디스펜서블 아메리카가 계속 되어다오 그러는 겁니다. 미국이 없는 세계는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브레머가 자기가 그 책을 쓰고 그 책을 가지고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국민들한테 어떤 것이 좋느냐. 그랬더니 인디펜던트 아메리카가 32%, 그리고 머니볼 아메리카도 두 개가 하여간 72%가 났습니다. 36, 36 그래. 32가 아니라 인디펜던트 아메리카 36%, 모니볼 아메리카 36%, 그리고 나머지 28%가 그래도 미국은 세계 문제에 개입을 해야지. 28%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러니까 그 저자는 자기는 인디펜던트 아메리카를 선호한대요. 그런데 트럼프는 모니볼 아메리카입니다. 내가 네. 지켜줄게. 근데 돈 내놔. 이제 무료로 그렇죠. 제공하던 서비스를 그렇죠. 유료화하겠다. 그렇죠. 무료로 하던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그거 싫으면 오면 네. 되고. 그래서 브레머라는 사람은 모니볼 아메리카는 미국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자기는 그건 반대하는데 트럼프는 돈 받고 지켜줄게, 돈 받고 해줄게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프랑스 이거는 네, 메르켈 수상 연일 격렬하게 미국 반대합니다. 그렇죠. 미국 뭐 비판하고 그러는데 뭐 비난하면 뭐합니까 지금 국제 정치가 그렇게 가는데. 네.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EU가 있는 게 독일이 좋거든요. EU가 있는 게 독일한테는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거고 프랑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브렉시트에서 프랑시트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그 있습니다. 얘기 나오고 있고 영국은 지금 나가고. 네. 파리 기후 협약 얘기할 때 제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만 미국의 한 언론이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는 중국발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과학적으로 논증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렇죠. 바람 불어서 나오는 거니까 봄에. 바람 안 불 때는 괜찮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물어야 되는 거죠? 국제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책임 소재 이거 못 찾을 겁니다. 그 뭐 그렇다고 그 중국이 우리한테 우리 바람이 글로 부는 거 여기서 이제 내가 또 하나 얘기하는데 이게 그 환경 문제가 너무나 그 사상적으로 레프트가 된 거예요. 과학인데. 네. 레프티즘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가 이제 환경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카트리나 사건이 났을 때 사건이 아니지 태풍이 분 거죠. 네, 카트리나. 네.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뉴올리언즈시가 막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때 부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시하고 카트리나하고 뭐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전 근대적이네요. 그렇죠. 비안 오면 임금이 부족해서 왕이 잘못해갖고 비가 안 왔다는 아니죠. 왕이 잘못해서 태풍이 왔다는 아닌데 레프트 쪽에서는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보수주의자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프트는 온난화도 자기가 막을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라이트 쪽에서는 그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이미 아니야라고 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제가 그 연세대학교 그 은퇴하실 무렵에 그 교수가 쓴 건데 화학과 교수였죠. 이름이 지구가 정말 열받았나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아주 이 성의를 가지고 쓴 책이에요. 지구가 온난화되는 건 맞는데 온난화되는 그 온난화가 100이라 치면은 인간이 기여하는 거가 4%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5, 6%는 자연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자연현상을 그 교수님은 어떻게 찾냐면은 지구가 이게 똑바로 도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팽이 이렇게 돌리면 팽이가 네. 죽을 무렵에 삐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지구가 약간씩 삐뚤 하는데 그 삐뚤 하는 것 때문에 온난화 냉각화가 몇백 년 단위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지 지금이. 그래서 온난화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이 뭐 때우고 그러는 것도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이걸 다 바꿔놓을 만큼 굉장히 미미하다.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번 논쟁을 붙은 적이 있는데 지금 지구에 석유가 모자르니까 아껴 써야 된다. 우리가 전기도 아껴 써야 되고 석유도 아껴 써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보호론자들이에요. 그런데 보호론자 아닌 사람은 아니지. 우리 후손한테 아껴서 주면 결국은 끝날 거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거를 만들어 줘야 돼. 다른 거를. 대체 물질을 찾아주거나. 대체 물질을 찾으면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거 쓰면서 네. 그러니까 아껴서 주면은 궁극적으로 끝난다는 개념입니다. 대체 물질을 사는 거는 끝이 안 나고 다른 거로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아끼는 보호론자들 입장도 사실은 호구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따라 경제성 없던 유전이 경제성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매장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 석유 매장량은 남아 있는 석유 부정량은 무조건 40년이잖아요. 40년 전에도 40년, 지금도 40년. 근데 40년은 없습니다. 미국 것 때문에 100년이에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태평양 해수면 상승도 과학적 검증 결과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정설이라고 그렇습니까? 하는. 네. 자,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 드디어 2판입니다. 드디어 이충근 박사님의 번역으로 출간됐다는 소식. 6월 1일부터 판매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6월 1일부터 전국의 각 서점에서 네, 절찬리에 네, 판매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책 광고 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경 새 거로 바꿨어요. 해수면 상승도 다 사귄 게 완전히 페이크. 예를 들면 투발루라는 나라가 뭐 바다에 들어간다고. 말로. 요것들이 이제 장사할 게 없잖아요. 거기는. 그다음에 투발루하고 나우루. 나우루는 거기는 인산염. 그러니까 새 똥이 비료의 엄청난 다 이런 데지. 네. 그거에서 살다가 워낙 지들끼리 쌈박질하고 막 비행기는 한 명도 안 탔는데 일본하고 이렇게 막 전기 노선 운항하고 이러다가 거기는 말아먹었고 심지어는 아이 낳는 법, 기저귀 개는 법을 가르치러 강사를 초빙해야 될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흥청망청한 데고요.